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레이시온한테 한 100만 달러 받았어요. 100만 달러. 그러니까 더럽다.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2008년에 이제는 면허 생산을 끝내고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미국제 이 램 시스템이 우리한테 납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했다가 우리가 결국은 해군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 램뿐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사고친 건. 이번에는 SM-2 함대공 미사일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해군이 이제 미국제 SM-2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이 함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이걸 우리가 예전부터 도입했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9년 동안 총 36발을 발사했습니다. SM-2 미사일을. 36발을 발사했는데 이 중 무려 11발이 명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발된 11발 중 6발은요, SM-2의 미사일 결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관련 보상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었지만 이것도 이 FMS 제도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더럽고 아니 꼽잖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야? 안 참는 민족. 때마침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국내 방위사업체가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향후에 해공이 될 KSAAM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해공 개발에 대한 우리 방위사업청의 발표문을 보면요, 해외 도입 유도탄보다 우수한 성능 및 안정적인 획득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국내 개발이 결정돼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 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해공 개발이 결정되었음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요, 2010년 5월 해공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617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서 해공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사업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09년 당시 개발이 한참 논의 중이었거든요. 이때 우리 해군은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슨한테 당시 우리 해군이 운영 중이던 램 수준의 저렴한 함대공 미사일 개발을 요청했었어요. 그러면서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울산 I급 배치2 건조 완료 시기에 발맞춰서 신속히 해공을 완성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슨은요, 기존의 램 성능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었어요. 그래서요, 당시 이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중에 최고가 누구였냐면은 프랑스의 VR 미카하고 영국제 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하고 LIG 넥슨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 쟤들하고 경쟁해야 된다. 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지. 이렇게 목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해공은요, KU-밴드 레이더 탐색기하고 비냉각 적외선 탐색기를 갖춘 세계 최초의 함대공 미사일로 탄생합니다. 근데 이 해공에 탑재된 KU-밴드 레이더 탐색기는요, 이게 해공 말고 우리 먼저 히트쳤던 거 뭐 있어? 천공 개발 과정에서 이미 개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왔고,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 새롭게 추가된 비냉각형 적외선 탐색기였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해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비냉각 열영상 장비예요. 네, 사실 이 비냉각 열연성 장비, 쉽게 말해서 적외선 장비예요. 상대방이 열을 막 내잖아. 이 열을 추적하는 장비예요. 열 추적하는 장비. 그런데 사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미국이 사고친 SM-2 미사일에서 나와요. 이 SM-2 미사일의 개량형이었던 이 SM-2 블록 3B 함대공 미사일에서 적외선 시커를 추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됐었다고. 그럼 SM-2는 왜 이런 적외선 시커를 추가하게 됐을까? 이게 1990년대 이후에 적 배를 맞추는 지대함 미사일이 스텔스화가 됩니다.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더로는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외선 시커가, 적외선 센서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명중률이 10% 이상 향상해버립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다만 적외선 탐색기가 두 종류예요. 냉각형이 있고 비냉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비냉각형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냉각형을 썼어. 쉽게 말해서 시커를 차갑게 냉각을 시켜야지 열을 잘 탐지할 거 아니야.
이걸 썼다고. 근데 이게 구조가 복잡하고 비싸요. 덩치도 크고. 그래서 조그만한 단거리 미사일에 못 넣고 SM-2 블록 3 같이 커다란 미사일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이게 휴대폰 센서 기술하고 많이 비슷하대요. 이게 또 우리가 휴대폰 강국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이 가격 문제에 대응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냉각 방식이 아닌 비냉각 방식의 적외선 시커를 채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차피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은 뭐가 나와요? 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카메라가 이미지를 포착하거든. 그 이미지 가지고 하자. 괜히 그냥 이게 열 직접적으로 감지하게 하지 말고 이미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비냉각 방식은요, 적외선 영상, 즉 이미지 신호를 탐지 추적해서 유도 무기를 목표물로 유도하는 그런 패키지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IIR, 즉 이미징 인프라레드라고 해요. 이게 기존의 냉각 방식에 비해서 가격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동성도 향상시켰어요. 기존의 램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게 기동성이 20G 수준이에요. 꺾어서 들어가고 이런 게 20G 수준인데 우리 해군은 약 10km 이내에서는 무려 50G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대한미사일이 초음속 대한미사일, 즉 마3급 미사일이 많잖아. 이런 게 날라와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개발 과정은 없습니다. 우리 해군이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3년부터 이미 다양한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5년 이전까지 무려 22회의 비행 및 요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들이 원래 예정된 2016년보다 빨리 개발을 완료했고 2017년부터 초도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가연하고 LIG 넥스원 기술진들이요, 다수의 자체 요격 테스트에 성공한 이후에 2016년에 해군의 주도로 수행되는 작전 요구 확인 시험을 우리 기술진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야, 우리 다 완성됐으니까 해군 와서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해군이 이 MQM-107 표적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한미사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표적이 있어. 이거를 요격을 했는데 이게 5개를 요격하는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2개 표적만 요격에 성공하고 해수면에서 10m 위에 있는 저고도 표적은 3개를 모두 놓칩니다. 우리 다 됐으니까 와서 보세요라고 한 거기에서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곧바로 기술진들이 원인 파악에 나섭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뭐였냐? 바로 해면의 간섭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해군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직으로 발사된 이후에 급강하면서 저공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탐지합니다. 이게 저공으로 미사일을 탐지할 때 뭐를 레이더 전파를 쏴서 일단은 탐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해수면에 이 레이더를 딱 쐈을 때 표적뿐만 아니라 해수면에 맞고 돌아오는 레이더파가 간섭을 일으켰어요. 물론 국가연도 이 해면 간섭파 현상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면 반사파 현상에 대응해서 다양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이미 개발했었고 실제 국가연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테스트에서는 큰 문제 없이 표적을 요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느냐? 당시에 이제 해군 불러놓고 테스트했을 때는 파도가 굉장히 거칠고 복잡했었습니다. 해군이 처음에 국가연에서 했을 때는 해면이 잔잔했었거든. 파도가 조금 거칠고 막 이랬을 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거죠. 이거 뭐야, 기술력 부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무기 개발은요 뭐가 있어요? 트라이얼 앤 에러, 즉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무기체계는요 여러분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요격 테스트 실패 이후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하고 LIG 넥스원은요 해면 간섭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했고요, 결국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다시 한번 테스트하자고 해요. 처음에는 5발 했잖아. 이번엔 5발이 아니고 10발 하자. 10발의 표적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해군이 10개의 표적 중에 9개를 성공적으로 격추함으로써 군이 이때 요격률 90%를 원했었거든. 그래서 이 90% 명중률을 달성하죠. 그럼 한 발 어떻게? 제가 말했죠. 모든 대한 미사일 날라올 때 요격 미사일 한 발이 아니고 2발 발사한다. 그럼 뭐예요? 요격률 90%면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2발 발사하면. 그래서
해군 시험 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요. 2019년부터 양산이 개시됐고 대량으로 우리 해군이 발주하는 바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양산 가격이 10억 원 정도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수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왜? 이미 해군의 형제 큰형님인 천공이 이미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굉장히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알아서 우리 해공을 사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해군이 얘네는 아다급 말고도 레키우급이라고 있어요. 이 레키우급에도 우리 해공을 장착하기로 결정해서 이미 해공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후보로 또 어디가 있냐면 필리핀이 있습니다. 필리핀은요, 우리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세 리잘급 두 척의 성능 강화를 한다고 발표했고, 여기에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 해군입니다. 호세 리잘급에는 이제 해공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이 또 판 게 따로 또 있습니다. 미겔 말바급이라고 네 척 이제 건조한 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해공이 안 들어가고 뭐가? 프랑스제 미카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카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일단은 필리핀 해군이 얘기했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 아직 도장은 안 찍었거든. 도장은 안 찍었거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어요.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게 훨씬 좋고 싸잖아. 더군다나 해공은 뭐가 있어요? 이게 기동력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요새 유행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필리핀의 결정을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사일 테스트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미사일 비슷한 거 뭐 대함 미사일 비슷한 거 뭐가 날라와잖아요. 이 표적기가 또 중요하거든. 근데 대부분 표적기가 아음속이야. 그리고 사실 이 미사일이 한 마리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말고는 없어요. 세상에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냐면 이 표적기 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뭐가 있어? 해성5 대한미사일 있잖아. 이게 마하 3이 넘어가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초음속 표적기를 만들어서 이거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왜 지금 표적기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함대를 방어하는 방어미사일을 살려고 하는데 제대로 테스트를 했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아음속 테스트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동성이 좋아서 초음속도 다 맞출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믿어지겠어요? 진짜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초음속 표적기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니까요. 테스트를 했는데 다 요격을 했어요. 라고 하면 이때부터 뭐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가 확 올라가요. 아, 너네는 초음속 표적기 가지고 전부 다 테스트를 완료했구나. 너네 거 살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프랑스나 영국은 초음속 표적기가 없어요. 미국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음속 표적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요 테스트가 계속해서 병행되고 막 이런 게 계속해서 이제 자료가 뿌려지면은 해공의 수출은 엄청나게 밝습니다. 미래가.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냐. 이게 결국 뭐예요? 해공이. 이게 결국 뭐예요? 공중에서 날아오는 표적을 맞추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공이 한국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변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다수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KF-21 우리 보람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달 우리 국산 공대공 무장이 없어요. 단거리 공대공 무기, 중장거리 공대공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33년 이후에나 우리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양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요, 이게 원래 이게 유럽제 미티어 쓰고 있잖아. 미국이 안 파니까, 에임백스 암람을 안 파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티어를 우리가 KF-21에도 장착하고, 이 미티어는 덕티드 램젯 방식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미사일이 여러분들 공대공 미사일이 쫙 날아갈 때 미국제 미사일은 안에 산화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제가 한 5초 연소하고 그 힘으로 끝까지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미티어는 비행기처럼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산화제가 필요 없이 그래서 산화제뿐만 아니라 이 공기 흡입구에서 자체적으로 날아가면서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훨씬 멀리 날아가요. 문제는 뭐야? 비싸다는 얘기야. 엄청 비싸.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미티어급의 미사일을 만든다 하더라도 뭐냐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규모의 경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프랑스가 쓰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프랑스는 라팔이라는 전투기가 있죠. 이 라팔에도 미티어를 장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미티어를 같이 해가지고 팔다 보니까 미티어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야, 성능은 미티어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쓸만한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해서 팔면 훨씬 잘 팔리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아까 프랑스가 뭘 만들었다고 했죠? 미카 만들었다고 했죠. 함대공 미사일로 미카 만들었죠. 이 미카를 공대공 전용으로 개조한 미카 NG를 개발해서 지금 팔고 있어요. 이게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100km야. 근데 원래 미티어는 사거리가 200km거든. 물론 200km 나가면 좋지만 사거리 100km급 공대공 미사일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공군도 무슨 생각이냐. 야, 우리도 미티어 있는 거 좋은데 미티어는 너무 멀리 나가고 너무 비싼 거니까 그거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져도 가격이 조금 적당한 미사일이 있었으면 좋겠대. 이걸 프랑스 공군도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프랑스 공군뿐만 아니라 라팔 도입을 원하는 해외 국가들도 야, 미티어가 너무 비싸? 조금 싼 거 찾아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요 미카 NG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나름 잘 팔아먹고 있어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한테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해공 개발했잖아요. 해공 미카보다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해공을 뭘로? 공대공 버전으로 개조하자. 저 미티어만큼은 아니래도 이게 사거리 100km는 충분히 나오는 공대공 미사일이 있어. 그럼 산단 말이지. 왜? 미티어가 너무 비싸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이걸 산단 말이지. 해공의 공대공 버전을. 그러니까 이 해공 개발 어디서 했어? 국가연하고 LIG DNA가 했잖아. 그래서 LIG DNA가 2020년에 해공을 공대공 버전으로 개량해서 KF-21이나 FA-50용 무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조건 우리는 멀리 나가는 거 만들어야 되라고 해서 이제 미티어 같은 덕티드 램제트 방식에 꽂혀가지고 그걸 밀어붙였었거든. 그래서 뭐 같이 개발하는 입장에서 LIG 네스원이 별다르게 이제 얘기를 안 했었는데 현재는 한국형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걸로 가기로 확정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프랑스식의 어떤 그 중간 틈새를 메우는 그런 방식을 한번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LIG DNA가 해공을 공대공 미사일로 변형시키는 사업을 제안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 해공 공대공 버전이 나오면 이거 성능은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암람 AIM 120C7 암람 수준, 이것도 AIM 120C7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적 전투기는 물론이고 적어도 순항 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공대공 미사일로 재탄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만 조금 바꿔서 통합만 시키면 돼요. 소프트웨어 통합만 시켜서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 이건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하고 공동으로 작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어봤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력으로 쓰고 있는 뭐야? KF-16, F-15K, F-35에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못해요. 왜? 미국 애들이 통합을 안 시켜줄 거니까. 미쳤다고 통합시켜줘? 아, 그거 쓰면 우리 미사일 써 이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KF-21이나 우리가 만들었던 FA-50도 뭘 써야 돼? 외산 무기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산 무기를 쓰지 않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써야 되는데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성능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거 미티어를 할 수는 없고 FA-50 같은 데도. 그러니까 뭐예요? 해공을 개량한 아주 준수한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을 빨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국산 무장을 훨씬 어떻게 다양화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해외 수출할 때도 해외에서 어떻게 다양하구나. 우리가 저기서 골라서 할게. 저렴한 거 골라서 할게. 이렇게 옵션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 이게 필요합니다. 전 이거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KF-21 보라매는요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이 공대공 미사일을 해외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에서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점에 대응해서 국산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아직까지 기술적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2033년이 아니라 사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2036년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갭을 메꿔야 할 뭔가가 필요해요. 사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그렇게 개발 난이도가 장거리만큼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다가 해공을 공대공 버전으로 바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있으면 일단 해외 수출에는 장벽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특히 프랑스가 했었던 이런 이중화 전략, 이건 이스라엘도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이런 우리보다 먼저 전투기나 이런 미사일을 판매했던 국가들이 했던 이런 방법 우리는 벤치마킹해서 우리만의 국산 공대공 무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공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해공 중거리라고 해도 이게 사거리가 100km 이상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선과 차선의 솔루션 모두를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빨리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해공이 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우리 하늘도 지키고 우리 친구들의 하늘도 역시 지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지금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손보면 돼요. 금방 됩니다. 빨리 좀 합시다. 자, 오늘 샤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